거네? 무서운 게? 무서운 게 기대줘라.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갓 고등학교로 입학한 시절 부모님께서 2층 침대를 사주셨는데요. 밝은 브라운 톤의 원목으로 된 아주 평범하게 생긴 2층 침대였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 전부 외출을 하여 셋째 언니 혼자 집에 남아 공부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아, 왜 또 혼자 남아? 혼자 남기 금지. 그 당시 2층 침대는 문 입구의 왼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언니는 불을 끄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고 한참 잠에 들락말락 할 무렵 누군가 방문을 열더랍니다. 문 쪽에서 끼익 하는 소리에 인기척이 느껴졌고 살짝 눈을 떠보니 2층 침대의 난간 사이로 사람 머리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들어왔구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에 청을 내던 순간 입구 쪽에 보이던 정수리가 침대 옆 사이드를 지나 사다리 쪽으로 접어 걸어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다리를 한 칸, 두 칸, 세 칸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 왜 이렇게 똑같아? 나 눈을 떠보니 첫째 언니야? 침대 프레임 위로 얼굴만 빼꼼 내민 채 무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피부가 하얗던 첫째 언니가 평소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에 또 목 아래로는 새까만 검은 목티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첫째 언니는 검은 단발머리였는데 지금 언니의 머리 스타일은 척추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다 갈색으로 염색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마음에 다급하게 눈을 감고 몸을 움직여 달아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가만히 서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첫째 언니인 척을 했던 존재가 킥킥거리며 애써 웃음을 참더니 겁에 질려 당황한 셋째 언니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긴 걸 본 것처럼 큰 소리로 몸을 흔들거리며 웃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가위에 풀린다는 이야기가 생각났고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순간 미친듯이 웃던 여자가 웃음기를 뚝 멈추더니 까맣고 기다란 팔이 언니 어깨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여 언니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더니 다음에 또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저벅저벅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엥? 언니인 척한 귀신을 잊어버릴 무렵 그 여자가 언니에게로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귀신입니다. 정말 또 온 것입니다. 언니는 잠을 자다가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살짝 떠보니 검은 형태가 주방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쇳소리가 계속 들려왔다고 해요. 가위에 눌려 무서웠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쇳소리가 뭔지 궁금해져 주방에 있는 존재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왜 봐? 언제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새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몸을 앞뒤로 흔들 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싱크대를 보고 흔들거리지? 아니 왜 우리 집 주방에 저런 여자가 있지라고 먼저 생각해야지 이 언니야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언니는 깨달았습니다. 칼을 갈고 있구나. 지금 나는 소리는 칼을 가는 소리고 주방 싱크대에서 숫돌에 칼을 갈고 있어 앞뒤로 몸을 흔들흔들 거린 것입니다. 위험을 느낀 언니는 저번처럼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려 하자 싱크대 쪽으로 보고 있던 그 여자가 언니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휙 돌더니 칼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주방에서 거실에 누워있는 언니에게로 순식간에 달려온 여자는 언니의 명치에 칼을 내리꽂으려고 했고 언니는 손이 찢어지더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식칼을 두 손으로 탁! 마주 잡았습니다. 녹에 잔뜩 쓴 칼을 잡자 그대로 가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칼을 잡던 그 자세 그대로요. 이러고 깼어. 언니의 가위썰을 듣고 며칠 뒤 언니인 척하는 여자는 식칼도 실패하자 타깃을 바꾼 것인 걸까요? 이번에는 저에게 왔습니다. 밤늦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온 저는 2층 침대의 아래층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고 띵동 띵동. 누구야?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을 내며 일어나 울리는 인터폰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엉망인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려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웅얼웅얼하며 뭐라고 중얼거리길래 인터폰에 수화기를 들고 저기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하며 계속해서 문 열어달라는 소리를 반복합니다. 그 여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문을 쾅쾅 차더니 손톱이 떨어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팍팍팍 긁으며 문을 열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고 문을 꽝꽝 치는 소리와 철문을 긁는 소리에 너무나도 무서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제 옆에 오시더니 걱정 말라 하시고는 뭐하는 새끼야! 어딜 들어올리고! 당장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라고 호통을 치시며 그 여자가 사라질 때까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엄마의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언니가 가위를 눌리기 시작할 무렵쯤 위층 무당 할머니께서 이사를 오셨었는데요. 집 앞에 부적도 붙여놓고 광고용 스티커로 빙의 전문이라고 붙여놓은 거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이런 곳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떼라고 단체로 항의하신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퇴마 전문도 아니고 빙의 전문. 지금은 연세가 많이 아프셔서 무당 일은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인 척하던 귀신의 모습을 가만 생각해보니 첫째 언니의 신분증 사진에 있던 증명사진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짧게 단발을 했었거든요. 2층 침대를 버리고 청소하던 도중 방 안에서 언니의 증명사진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따라한 걸까요? 어쭙지 않게 흉내내서 몸은 검은색인 거 아닐까? 그건 자기 몸인 거지. 귀신 바디에 언니 페이스. 사실 나중에 엄마가 말씀해 주시길 처음엔 언니의 가위썰을 가볍게 들으시다가 이런 일이 잦아지고 나니 자주 절에 가고 기도드리고 연부를 부르는 시간을 좀 더 늘리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여자가 처음에는 방으로까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엔 주방, 그 다음엔 문 밖으로 엄마가 기도를 드릴수록 점점 집 밖으로 쫓겨나갔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오, 그럴싸한데? 이후로도 저희 자매 모두 가위에 눌릴 때 한 번씩 엄마의 도움을 받는데 그거에 관한 썰은 반응이 좋다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는 이걸 엄마의 바리케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실화인가 본데? 사실 문 열어 막 이러고 손톱으로 막 긁었다고 하길래 지어낸 이야기 같았거든, 느낌이. 근데 가족들끼리 엄마를 바리케이트라고 불러주는 가족 밈이 있다는 부분에서 실화인 것 같아. 야, 진짜 실화라고 생각하면 진짜 무섭겠다. 내 언니가 옛날 모습으로, 그것도 지금 모습도 아니고 얼굴 창백해져서. 하지만 여러분들 안 무섭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동생 잘 자니? 랄라라 라라라. 아파트 1동 303호는 상훈의 집, 아파트 2동 1207호는 병원의 집, 13동 1101호는 동네 아이들이 모이는 과외학원, 7동 103호는 미술학원.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동네 아파트 단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굳이 그 이상 나갈 필요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 동네 투어도 슬슬 질려갈 쯤 한 친구가 툭 하고 재밌어 보이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맞다. 야, 너네 병원의 집 앞에 사람 한 명도 안 사는 건물 있는 거 알아? 나도 들어봤어.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뭐 붙어있던데. 장미 아파트 113동. 그곳은 이름만 아파트였지 사실 엘리베이터도 없고 한 층에 가구가 2개씩 마주보고 있는 빌라 단지였습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면 붙어있던 현수막이나 건물 벽에 쓰여있던 빨간 글씨들, 아마도
재개발 관련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애들하고 갈 건데 너희도 갈래? 병호도 온다고 그랬어. 이야기를 꺼낸 친구는 그 동네 사는 2명, 병호 포함과 함께 학교 괴담 놀이를 한다고 혹시 너도 같이 가려냐고 물었습니다. 안 돼, 얘들아. 위험해. 당시 학교 괴담 만화와 더불어 빨간 마스크, 분신사바, 착시나리 같은 도시 괴담들이 유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애들 사이에 유행한 놀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왜? 쫄? 이 한마디에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이상 도망치면 놀림감이 되거든요. 햄보이 갔었구나 이거. 시간은 슬슬 해가 지며 어둑해지는 저녁 7시. 붉은 노을에 물들어가는 놀이터에 모인 저희는 113동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저희는 공포수칙을 참 잘 지켰습니다. 괴담을 따라하는 귀신놀이인 만큼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들을 했거든요. 집에 굴러다니던 성경, 예수님 조각이 달려있던 벽걸이용 십자가, 아버지 차에서 볼 법한 커다란 염주. 공포수칙을 잘 지켰다고? 이미 빈집을 가는 중인데도? 그니까 그중 대박은 노란색 한지에 빨간 매직으로 뭘 잔뜩 써온 친구였습니다. 그 외에 빨간 마스크 괴담 중에는 마주했을 때 빨간 펜으로 손에 개 견자를 써서 보여주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되겠냐? 그걸 본 귀신, 어쩔 TV. 그러니까 자기 나름 부적을 만들어 온 거였죠. 헉! 건물에 들어서자 딱 이런 풍경이 보였습니다. 야, 무슨 살인사건 났던 곳 아냐? 반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온갖 쓰레기가 잔뜩 버려진 데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꽤 무서웠기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저희는 위로 향했습니다. 아쉽게도 꼭대기집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철컥철컥, 철컥철컥. 아쉬운 마음에 문고리를 돌리던 저는 문득 501호라고 적힌 문패 아래 잔뜩 붙어있던 전단지를 떼어봤습니다. 야, 너 언제 먼저 왔었냐? 저는 킥킥거리며 친구를 불렀습니다. 전단지를 떼어낸 문에는 친구가 만들어온 것처럼 빨간 글씨가 가득 쓰여진 노란 부적이 마구마구 붙어있었거든요. 지금 킥킥거릴 때가 아니야, 얘들아! 도망쳐! 아, 뭐래? 살짝 돌아진 친구를 놀리며 저희는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층을 내려오며 집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없게도 모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긴 어떡할래? 건물 앞으로 나온 저와 친구들 눈에 들어온 것은 아까 봤던 어두운 반지하였습니다. 방과 후 교실 전화로 666-6666번 저승 전화번호라며 장난 전화를 걸어보고 그게 곧 무용담이 되던 때입니다. 또 무용담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꿀꺽 넘어가는 침만 삼키며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터보, 터보, 터보. 101호의 문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 서울 우유 같은 거 걸어놓으시라고요, 안 무섭게. 친구가 문을 두들기고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역시나 잠겨 있었습니다. 102호의 문에는 아까 꼭대기층에서 봤던 노란 부적이 2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제 차례였던지라 문을 두들겼고 딸랑 열렸습니다. 설마 진짜 열릴 줄은 몰라서 살짝 쫄리더군요. 심지어 현관문 안쪽엔 무슨 종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지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완전 무당이 흔드는 종소리 같았겠다. 저희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들어가는 내내 현관문이 조금만 흔들려도 종소리가 미친듯이 울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서 더럽다는 것, 그리고 이상한 냄새와 종소리만 빼면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야! 대박! 그때 뒤에서 병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비해 깔끔한 바닥, 벽지에 가득 붙여둔 기다란 종이들, 명절에나 불법한 병풍과 깨진 도자기,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 조각상은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 모양이었습니다. 큰
붓 같은 걸 들고 빙긋 웃고 있는 모양에 색칠까지 되어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빨간 입술에 생글생글 웃는 눈이 아직까지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빨간 입술? 힘수연 난 할아버지가 빨간 입술? 생글생글 웃고 있다고? 진짜 징그러울 것 같아. 병원은 자신이 방문을 열었다는 것과 먼저 발견했다는 것에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떠니 여기라면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느니 한참을 떠들고 나서야 저희는 학교 계단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시작을 안 했었다고? 오늘의 학교 계단놀이는 분신사바입니다. 이야! 그거를 왜 그런 데까지 가서 해? 집에서 해도 안 되는 거를, 위험한 거를. 빈 종이에 빨간 펜을 잡은 5개의 손.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쿠다사이. 사실 그날의 놀이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귀신이 있느냐?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혹시 몇 반에 누가 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 저희는 한참 별 시덥잖은 질문만 하다가 창문 밖에서 말소리를 듣고 온 아저씨에게 잡혀 잔뜩 혼났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의 113동은 제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가위에 자주 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눌리는 가위는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뭐 무서운 게 보인다든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가 할 텐데 귀신이 정말 있다면 얘는 저한테 왜 그러는 건지, 내가 언제 잠든 건지 하고 생각하고 있자면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게 느껴집니다. 야설인가요? 에이, 무슨 소리세요? 발끝에서부터 무릎, 허벅지, 허리, 그리고 갈비. 손길은 매번 이곳에서 멈춥니다. 갈비뼈에 손이 닿는다니, 진짜 소름 끼친다. 그리고 저를 찔러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찌르는 느낌입니다. 손바닥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살짝 굽혀 갈고리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그걸 갈비뼈 밑에서부터 찔러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너무 아프겠다. 그래서 한 번은 가위가 눌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오늘만큼은 도대체 누가 날 이렇게 괴롭히는지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싶어 곧장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끝에서부터 더듬는 손길에 이어서 갈비뼈 밑으로 찌르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여태까지는 제발 빨리 끝나라, 제발 그냥 자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티기만 했다면 그날만큼은 속으로 온갖 욕을 하며 기를 쓰고 눈을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의 주인도 그걸 느꼈던 걸까요? 그날따라 제 갈비뼈를 찌르던 통증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째선지 지금은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눈을 살짝 뜨자 아직 안 돼. 분명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과 함께 흐린 시야 속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침대 옆에 서 있는 희끄무레한 사람 형체와 그 손에 들린 이상한 털뭉치 같은 게 제 몸에 이어져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털뭉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참 익시미술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다른 걱정도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쯤에 저는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누가 제 갈비뼈 사이를 찌르고 헤집는 느낌의 아픈 가위였습니다. 진짜 너무 끔찍하겠다. 나도 종종 명치 맞는 꿈을 그렇게 많이 꾸거든? 명치를 맞으면 진짜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진짜 현실에서 명치 맞은 것처럼. 근데 갈비뼈를 찌르고 헤집는다니 진짜 아프겠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은 뭔가 들리고 악몽을 동반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제 갈비뼈 사이를 찌르고 헤집는 동안 방울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때 그 방울 소리 아냐? 그 문 열었을 때? 그렇게 방학까지 이어진 입시 강행군, 그리고 밤에는 악몽이나 가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런 게 싹 사라졌는데 그게 바로 숨바꼭질 꿈입니다. 그 꿈에서 저는 이상하게 어두웠지만 제 방과 똑같이 생긴 곳에 있었습니다. 역시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방 어딘가에 숨으려다가도 들키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뒤에서 꿈속에서 숨고 깨버리면 널 못 찾을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만약 저 상황이 현실이었다면 누가 등 뒤에서 말한 건지 또 어떻게 꿈속에 숨어야 하는지 생각해봤겠지만 당시 저는 꿈을 꾸고 있었고 속삭임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답안지였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째선지 그곳이 목소리가 말했던 꿈속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거기서부터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딘가에 숨었고 이제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씻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등교를 해 강의를 듣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네, 꿈에서 숨기 위해 꿈을 꿨기에 한번 깼을 때도 꿈이었던 거죠. 꽤 신기한 경험이지만 다들 언젠가의 아침에 다 씻고 나서 알람 소리에 깨서는 지각했던 경험 있으시죠? 당시에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잊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긴 지 1년. 1학년 2학기를 끝내고 군대에 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경계 헌병이었는데 배치받은 소대는 이미 기수가 몇 번 꼬여 인원이 적게 배정된 상태였거든요. 제 기수에 3명이 들어와 겨우 숨통이 트였지만 한동안 막교대, 3교대 근무를 번갈아 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과 피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소대에서 저랑 같은 생활관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무언가로부터 도망가는 꿈. 부대에서 익숙한 대학교, 미술학원, 중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때 자주 놀던 놀이터. 꿈의 배경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도망가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활관에서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저는 그대로 잠을 청했고 조금 더 어두운 생활관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전과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그건 얼굴에 정말 얇은 천을 뒤집어 쓴 모양새였습니다. 얼핏 보이는 실루엣이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바짝 뜬 눈을 감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내려왔고 제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서야 멈췄습니다. 찾았다. 화들짝 놀라 비명도 못 지르고 숨을 삼키며 깼을 때 저는 생활관이었고 그제야 주변이 이상하게 흐릿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숨바꼭질 중이었구나. 소름 끼쳐. 내가 숨을 쉬고 있었나? 내가 눈을 언제 깜빡였지? 당연한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며 그대로 또 한 번 꿈에서 깼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을 몇 번 더 겪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다른 썰들처럼 무언가 미지의 존재로부터 해코지를 당했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 제 몸을 더듬고 갈비를 찌르는 가위 대신 방울소리가 나는 가위를 자주 눌리고 맨 처음에 적었던 것처럼 이상한 종류의 꿈을 많이 꾸게 됐을 뿐이죠. 이거 현재 진행형인데 진짜 이거? 더 큰일 당하고 후속담 가져오지 마시고 교회나 점집이나 절이나 가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안녕하세요. 직장인 MC즈입니다. 2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술을 잘 마시고 저도 소주 2병 정도는 마셔야지 취하는 술이 센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술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잡히고 나면 한 달에 2번 정도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본가는 지방에 있고 제 직장은 서울이었던 터라 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 집 계약이 끝나 새로운 집을 찾다가 저렴한 가격의 신축 빌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회사 동료가 얼마 전 신내림을 받아 용하다는 무당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전 매년 2번 정도는 운세를 보기 위해 신점을 보는데 용하다는 소리에 솔깃해서 바로 예약을 잡았죠. 부산에 있는 무당이라서 전화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딱히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만 빼고요.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본인은. 평소에 술을 그리 자주 마시는 편도 아니라서 그냥 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자꾸 술이 마시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N년을 살면서 혼술을 해본 적도 없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뭐 맥주 2캔 정도야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맥주를 간단히 마시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취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 1캔에서 2캔 정도만요. 그렇게 혼술을 시작한 지 2-3주 정도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자꾸 필름이 끊겼는데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몇 모금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기억이 없고 마시고 있는 상태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필름이 끊기면은 다음날 이제 눈 딱 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시고 있는데 기억이 삭제된 다음에 마시고 있는 그 상태로 돌아온다? 저는 보통 혼술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이렇게 말을 남자같이 하냐? 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의 기억은 없지만 괜히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뭐라고 했지? 방금?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자신의 자취방에 초대를 해서 오랜만에 바다도 볼 겸 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자취방은 베란다 밖으로 테라스가 있어서 저희는 테라스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와인을 한 잔 곁들였습니다. 와인 한 잔을 채 비우기도 전에 또 필름이 끊겼고 어느 순간 정신이 차려졌는데 친구가 제 머리를 잡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야 너 뭐해? 라고 했고 친구는 웃지도 않고 너 도대체 왜 그래? 아까 한 말은 무슨 뜻이야? 라고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 넷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무섭겠다. 술 취했는데 계속 저렇게 말하면. 그래서 친구가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자꾸 넷이라고 하냐? 하고 물었더니 제가 무슨 소리야? 집에서 나올 때부터 셋이 나왔는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친구는 무섭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전 기억이 나질 않으니 무서운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왜 이러지? 정도의 생각으로 그쳤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심심하기도 하고 전 본 지도 꽤 된 것 같아서 전에 소개받았던 부산에 계신 무당에게 전화 상담을 신청했고 무당 아주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라며 다그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요. 한 2캔 마시는 게 다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는 자꾸 술 마시고 싶어지는 거 그거 본인 의지 아니에요? 허주 들어오려고 그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들리려고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허주가 이제 가짜신이지 가짜신. 그러던 어느 날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부산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오는 날이었습니다. 때마침 전어가 철이어서 왜 하필 전어 철이야. 맛있겠다. 못 참지. 오랜만에 회포를 풀 겸 함께 전어구이에 소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안돼! 다 먹고 집으로 돌아온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후 또다시 필름이 끊겼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가 저에게 엄청 화를 내고 있더군요. 저는 중간 기억이 아예 없기에 친구가 왜 화를 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야 내가 혹시 또 이상한 소리 했어? 왜 그렇게 화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계속 얘기해도 너 어차피 기억 못하잖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아니야 나 이제 진짜 정신 돌아왔어. 미안해 왜 그래 라고 했지만 친구는 씩씩대며 짐까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그럴까? 그때가 새벽 3시. 부산으로 돌아갈 첫 차까지도 시간이 좀 남았어서 전 친구를 잡았습니다. 화 풀고 아침에 가라고요. 친구는 나 진짜 너 너무 무서워. 나한테 갑자기 힘쓰는 것도 싫고 욕하는 것도 싫고 남자처럼 굴다가 갑자기 멀쩡하게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 그냥 제발 나 좀 가게 해줘 하며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러는지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기도 했고 기억 안 나는 일이 억울하기도 해서 침대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제 자신을 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0-40번 정도 그러자 피와 살점이 뭉쳐서 떨어지고 팔목에는 하얀 심지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피가 정말 많이 났는데 바닥에 피웅덩이가 생긴 걸 보고도 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피가 나게 그었는데도 아직도 죽지 않은 게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제가 울고 있으니 친구는 깜짝 놀라며 너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져. 손목을 계속 그었는데 안 죽어져 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친구는 침착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얼마 후 경찰차와 응급차가 저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통화를 했던 친구와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친동생이 제가 있는 병원으로 왔고 저는 인대와 힘줄이 모두 찢어져 내부를 봉합하고 26바늘을 꼬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어머어머. 며칠 입원 후 퇴원을 하고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침대에 눕고 동료는 바닥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무당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별일 없었냐며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잘 지내고 있는지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주머니는 그거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한테 술 좋아하는 아저씨 들어와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일이 겹치다 보니 이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지금 웃는다. 너 죽일 거란다. 자기 안 나갈 거라고 막 웃네. 그리고 또 소름 돋았던 게 무당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가 사는 곳 주소를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몇 번 상담을 했어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주소를 말씀드리니 또 한숨을 푹 쉬더니 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반년 정도 남았다 말씀드리니 더 기운이 너무 강해서 너가 못 견뎌. 잡아먹힐 것 같다 그 전에 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가위에 눌렸는데 전 벽을 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등 뒤로 누가 와서 눕더라고요. 남자인 건 확실했습니다. 징그러. 제가 몸을 돌려 확인하려는 그 순간 저는 가위에 눌렸고 그 사람은 본인의 등을 제 등에 점점 붙여왔습니다. 저는 가위를 풀려고 끙끙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왜 안 봐? 하며 제 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깼고 가위는 그렇게 풀렸습니다. 전 원래 베개를 베고 양옆에 베개를 하나씩 두고 안고 자는데 누가 누웠던 것처럼 제 머리 옆에 베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잠버릇도 심하지 않아서 베개 위치가 바뀌는 일이 거의 없는데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처럼 옆자리에 놓여있는 베개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 비싸더라도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술도 안 먹고 안 마시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런 상태로 회사를 다니니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고 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위도 늘리고 이상한 걸 보기도 하지만 전처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나 자해를 하진 않습니다. 정말 터가 나랑 안 맞았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 승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 너무 무섭다 이거. 신기하게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예전의 저처럼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들 혹시나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해하고 싶고 막 그러신 분들, 여러분들도 그게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닐 수 있어. 여러분들도 이 몸은 내 몸이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자꾸 죽고 싶고 자꾸 우울하고 이러는 거는 이거 내 의지가 아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굳게 먹어봐요. 그러면 진짜로 좋아지더라고. 왜 안 봐! 무지좀 왜 안 봐!